네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하는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꼬탕 탕탕탕.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상훈 씨는 상훈 씨를 설레게 하는 것들 뭐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요즘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날씨. 아, 아침은 아침이라 좋고 점심은 점심이라 좋고 저녁은 저녁이라 좋은데 네. 일단 뭐 그것보다도 이제 사실 뭐 꼬리곰탕 녹화하러 오는 길이 잠을 못 잡니다 어제 제가. 저도 진짜. 네. 저는 여러 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제일 제가 뭐라 그럴까, 녹화장 가는 길에 설레는 프로가 이 프로그램이에요. 퀴즈 진짜 빨리 맞추고 싶고, 그리고 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재밌게 하고 맞습니다. 싶고, 진짜로. 맞습니다. 예.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미국의 한 연구팀이 사람을 생기 있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혈색이 돌게 만드는 게 바로 설렘이었다고 합니다. 설렘.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주말이 다가오는 게 설렐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설레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어쩌면 원하던 직장의 취업이 가장 설레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을 저희가 꼭 필요한 상식으로 설레게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의 상식, 상식의 기본을 알아보는 퀴즈부터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문제 드리겠습니다. 꽃의 특징에 따라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꽃말이라고 하는데요. 18세기 영국에서는 말이나 편지보다는 해당하는 뜻의 꽃을 보내는 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물을 좋아하는 꽃인 수국의 꽃말은 변덕이라고 하는데요. 조금만 건조해도 금방 말라버리지만 물속에 담가두면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잠시 변덕을 부린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무궁화는 고고한 자태를 뽐내어 우리 민족의 정신이 깃든 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궁화의 꽃말은 인내 또는 일편단심입니다. 코스모스는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꼭 수줍음을 타고 있는 소녀 같다고 해서 붙여진 뜻이라고 하는데요. 코스모스의 꽃말은 무엇일까요? 형님 그 벚꽃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벚꽃? 네.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고 늘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벚꽃이 한창 만개할 때 이제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아이 꾸러기. 바람에 흔들리는 게 흔들려. 수줍은 소녀 같다. 혹시 시대 정신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던져 본다면 정답 내숭. 이렇게 막힐 줄은 몰랐네. 아유. 우리 단방 리뷰 10분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부산까지 간다 했을 때 이제 한남역이 막 지났는데 벌써부터 막혀버리는 그치. 기분입니다. 집에 뭐 놔두고 온 상태야 지금. 맞습니다. 답답해. 연정? 정답 순정? 야, 이거 맞춘 거야. 맞습니다. 연정 순정. 연정으로 연 바로 들어갔죠. 좋아.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속담은 작은 힘으로도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조그만한 일이라고 얕보다가는 그 때문에 큰 피해를 입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큰 방죽도 땡땡땡땡으로 무너진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땡땡땡땡 으로라면 받침이 마지막 받침이 있는 거네. 네. 뭐 오줌 같은 거 아니냐? 오줌? 정답 아이 오줌. 오. 집신 한 짝으로 근접해서 아니 터무니 없어서 왜냐면 피디님이 많이 놀라시는데 네, 맞아요. 어이없어서 놀라시는 거야. 네. 혹시 물수제비? 그런데 야야야야 저 무너진다. 야, 무너진다. 방죽이 무너지잖아, 야, 임마. 자연 현상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바람이 들어갑니까? 아니죠, 그렇게 쉬울 리가 없죠. 아하. 이게 속담은 이제 보통 옛날부터 구전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과학 현상이 발달돼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는데 그때 당신은 몰랐던 것. 정답 흰개미집. 비슷합니다. 어? 와우 이렇게 접근하자. 개미가 들어간다. 개미 항문. 왜냐면은 네 글자 맞추려고. 네, 그리고 개미 이 똥구멍이라고 뒤에 거기다가. 그또 개미 똥구멍 개미 똥구멍멍이가 노래를 한다. 다람쥐가 소풍을 간다. 그 으로로 받침이 있는 거가 그렇지. 없어요 별로. 방금 전에 상훈 씨가 굉장히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흰개미 집이요? 그 이후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슬 개미 똥구멍 모이가 노래를 한다. 다람쥐가 개미 똥구멍. 개미 구멍. 와, 개미 항문. 와 흰개미 집이 진짜 의미가 거의 아 비슷했네요. 대박. 야 개미의 발견 너무 좋았다. 아 옛날에는 보니까 초창기 때는 정답에 근접해도 우리가 또 헤매는데 이제는 근접하면은 바로 그냥 바로 딱 나오네. 쳐버립니다. 순정, 연정, 연정. 항문, 구멍 뭐 이렇게 맞습니다. 다 나오네. 여러분 자꾸 항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항문을 갈고 닦기 때문입니다. 네. 문제 주세요. 야 찬스 2개나 나왔네. 네. 오케이 이제부터 이제 학문적인 거 간다. ET의 촬영 당시 스티븐 스필버그는 외계인 관련 영화라는 소문을 막기 위해 소년의 삶이라는 가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헐리우드에서는 이처럼 촬영 기간 동안 관객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방어막으로 워킹 타이틀, 즉 가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은 57번가의 사건, 그렇지. 배트맨 다크나이트는 로리의 첫 키스라는 이름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음 행성이라는 가제를 달고 제작되었던 영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명한 영화일 거야. 얼음 행성이면은 실제 본 영화에도 얼음이나 겨울이나 이런 느낌이 나와요? 네. 그러면 답은 두 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겨울왕국 아니야? 겨울왕국입니다. 그거랑 저는 설국열차요. 애니메이션이에요? 아니면은 저 실사예요? 실사. 아, 그럼 겨울왕국 아니고 설국열차 아니고 투모로우. 오 투모로우. 아 투모로우 생각했는데 진짜. 남주 이름. 남자 주인공 이름은 너무 유명한가요? 이게 흥행작이죠? 그렇죠. 엄청난 흥행작일 거예요. 찬스 가? 네, 찬스 한번 가겠습니다. 나 진짜 나 어제 기도 많이 하고 왔거든. 네. 똥손 탈출하자고. 네, 그럼 형님 한번 먼저 뽑아보시죠. 길을 불어주세요, 여러분. 길을 주세요. 같이 보자. 네. 차정 감독님. 아, 드디어 감독님 힌트. 힌트. 감독님 힌트. 감독님만 바라봐. 딴 데 보지 마. 간호인 모든 미세한 눈썹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아 정답! 타이타닉. 감독님 이렇게 하셨어. 와. 정답? 감독님. 보통 이렇게 어렵게 하려면 타이타닉 하면 이렇게 해서 뭐 네 글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텐데 바로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이거 하시면서도 눈치 보셔서 이렇게 하고. 예수님인 줄 알았어. 아, 얼음행성. 아 대박이다. 아. E.T. 세대가 아니지 상훈이는? 네, 저는 이티 세대가 아닙니다. E.T.가 80년대 초반인가 중반에 나왔던 작품이니까 그때 드류 베리모어가 완전 어린이였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성장했잖아. 두 문제 남았나요? 오케이 퀴즈는 찬스는 하나 주세요. 뒷부분 강의랑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전화 찬스 하면 이동우 대표님 가자. 네. 이것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 처리처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말합니다. 과거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조악하게나마 합성해 게시하던 것이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몇 단계 정교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합성하려는 인물의 얼굴이 주로 나오는 고화질의 동영상을 통해 딥러닝을 하여 대상이 되는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합성시키는 원리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딥페이크. 나 몰라. 잠깐 발표하지 마봐. 맞아? 딥페이크? 네. 너 확실히 알아? 네. 어떻게 알아? 이제 그 성 사이트 이런 게 좀 많다고 야동. 저는 야동. 기사로 접했었어요. 맞습니까? 정답입니다. 문상훈. 오늘의 MVP는 감독님 그리고 VIP는 문상훈. 제가 이 문제 듣기 전에 근데
듣자마자 아는 거 하나는 있어야 된다. 5문제 중에 매번. 근데 그게 바로 딥페이크가 됐습니다. 야, 여러분. 딥페이크 4행시라도 가야 되나? 문제 빨리 맞췄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설명드릴게요. 예, 설명. 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인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같은 가짜를 생성하는 모델과 이에 대해서 진위를 판별하는 모델의 경쟁을 통해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AI가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사실 딥페이크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쉽게 요즘은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요. 미국 대선이 2020년에 있잖아요.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금 딥페이크에 대해서 더욱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 동영상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었는데 화면에 등장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단호한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머저리 같은 인간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낫지 않은 거죠? 예. 아, 이건 좀 안 좋다. 아, 이거는 좀 좋은 일에만 쓰였으면 좋겠네요. 인공지능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파고를 떠올립니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사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경기에서 4대 1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바둑은 때와 상황에 맞춰 감이라는 인간의 영역에 기대 한 수 한 수를 신중하게 두는 경기라고 여겨졌죠. 이런 바둑에서 최첨단 인공지능이라는 컴퓨터에 의해 인간이 패배한 것을 두고 누군가는 인류 최대의 위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새로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요? 1955년 컴퓨터 과학자 존 메카시는 지능이 있는 기계를 만들기 위한 과학과 공학이라는 논문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비슷한 시기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도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렇지만 6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은 모호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제압한 체스나 바둑처럼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기계의 논리적 수식 연산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죠. 하지만 2011년 IBM의 컴퓨터 프로그램 왓슨이 TV 퀴즈쇼 제퍼디쇼에 출전해 우승했을 때를 본다면 인공지능의 범위가 수학적 논리를 뛰어넘어 은유나 비유, 인간 언어의 미묘한 영역까지 모방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비틀즈 스타일의 작곡을 해내거나 고흐 화풍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도 발전된 AI가 하는 일이죠. 2018년 10월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 회사인 크리스티 경매장에서는 AI가 그린 에드먼드 벨라미의 초상화라는 작품이 43만 2천 달러, 한화로 약 5억 원에 팔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AI의 영역이 논리적 연산이 아닌 예술을 창작하는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AI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술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 7월 페이스북은 자사의 AI 기술을 적용해 개발 중인 챗봇이 자신들끼리만 알아듣는 언어로 대화하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강제로 종료하는 일도 벌어지는데요. 이를 두고 페이스북 개발자들은 AI가 자신들만의 코드 언어를 개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본다면 AI를 둘러싸고 공존하던 기대와 함께 우려를 담은 논쟁도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AI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두려움은 경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 신기술이 탄생할 때마다 역기능이 지적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신기술의 순기능에 주목한 인류는 혁신의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가속화되는 AI 진화에 대해서 냉정하고도 긍정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팁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지금부터 이어집니다. 오늘도 이동호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회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회식 때 감히 우리가 어린 우리가 이동훈 대표님에게 야자 타임을 하면서 우리 문상훈 군이 척척 박사. 그때 혹여나 저희가 네. 다음날 전화로 네. 대표님 저 교수님 결례를 범한 게 많이 아니라 우리가 장난이 심했던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맞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강의를 방송 때문에 일적으로만 이렇게 매주 뵙다가 편안하게 맞습니다. 얘기를 다양한 얘기 나누니까 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또 배우는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아, 저도 많이 배웠어요. 네, 되게 재밌게 잘 지냈던 네. 것 같습니다. 아까 퀴즈를 좀 고전했어요, 사실 오늘. 네.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음. 강의만큼은 한번 쏙쏙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도대체 오늘 한 편에 끝낼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감이 광범위한 없는데 주제인가 봐요. 오늘 그 주제가 AI인데 AI. AI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네. 자, 무어의 법칙이라고 알아요? 무어의 무어의 법칙. 모르겠습니다. 고든 무어. 1965년에 인텔의 CEO였던 고든 무어라는 사람이 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반도체 처리 속도가 2년마다 2배씩 빨라진다라고. 이 무어의 법칙은 2년마다 반도체 처리 속도가 2배로 빨라진다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12개월로 줄었다가 다시 좀 늘면서 지금은 18개월마다 반도체 처리 속도가 2배로 빨라지는 것으로 일단 고정이 돼 있어요. 1년 그리고 반. 네. 이 법칙은 2020년까지 유효하다고. 그 다음에 더 빨라질지 아닐지는 몰라요. 자, 그렇다면 야, 반도체 처리 속도가 그냥 뭐 18개월마다 2배씩 빨라진다? 아, 그게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은 지수로 늘어나는 그 숫자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아. 한번 봅시다.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좀 따져봐야 돼요. 처음엔 1, 네. 그 다음에 2년 차라고 합시다. 편리하게. 2년 차에는 2가 되겠지. 곱하기 2 아, 하니까. 두 배씩 해서 그쵸? 1, 2, 4, 8 이렇게. 그 다음에 10년 차에는 512. 그 다음에 1024. 11년 차에는 1024.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거의. 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5년 정도 됐는데 컴퓨터 처리 속도가 처음 1배 속도에서 뭐 만 단위가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6년 차까지 가게 되면 엄청나게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어의 법칙이 그냥 18개월마다 2배씩 올라간대 라고 하는 걸로 그냥 우리가 문자로만 이해할 만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도대체 기술이 얼마만큼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 거냐.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늘 드는 그 사례가 하나 있는데 2014년에 있었던 그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2014년? 사실 2014년에는 우리나라에 안 좋은 큰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 뉴스는 그 당시에 많이 묻혔어요, 사실은. 뭐냐면 유럽 우주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ESA라고 아마 부르는 것 같은데 이 유럽 우주국이 그 로제타 프로젝트라는 걸 했어요. 들어봤어요? 로제타 프로젝트? 로제 파스타. 아, 로제 파스타는 아니고 로제타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 탐사선을 탑재한 그 로켓이 하나 발사가 돼요. 우주로. 네. 네. 9년 동안 65억 킬로미터를 날아가요. 그럼 65억 킬로미터를 날아가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그 시점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혜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혜성에 올라타가지고 산발이 왜 이렇게 딱 집게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세 개를 딱 갈고리를 걸게 돼 있었는데 혜성이 날아가는 속도는 66,000km 시속. 네. 총알의 6배 빠르기, 6배 빠르기인가 10배 빠르기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 날아가고 있는 혜성에 이 발사체를 뿅 발사를 해서 날아가는 혜성 위에 딱 얹어져 갖고 산발이를 딱 갈고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못 잡았는데 두 개는 잡았어. 그래서 붙어 있어. 지금 현재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목적은 뭐냐면 지구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를 관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대단하다.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고. 이게 9년 넘게 거리가 65억 킬로미터니까 단 1도만 틀어줘도 이건 엄청난 거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9년 동안 날아가는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 와. 그리고 계산을 했는데 그 시점에 날아가고 있는 그 혜성이 66,000km 시속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올라타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군대에서 만약에 누가 총을 쐈어요. 총을 쐈는데 옆에서 동전을 탁 튀겨가지고 총알 위에 동전이 딱 올라가게 되는 확률인 거야, 이게. 그걸 계산한 거예요. 그거를 계산한 거예요. 대단하다. 이건 과학 기술 얘기할 때
진짜 역사적인 날이네요. 쾌거네요, 쾌거.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세돌 구단 있죠. 알파고. 네. 예. 예, 알파고하고 이제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둔 게 아마 2016년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은 이 기술들이 너무나 빠르게 바뀌었어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관련한 책 여러 권을 좀 보다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그 AI를 통한 혁신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인식 혁신, 예측 혁신, 그 다음에 소통, 생성, 자동화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네. 근데 인식으로 보면 일단 그 자율주행차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에 쓰는 여러 기술들을 좀 보면 음성 인식이 있고 이미지 인식, 그 다음에 안면 인식, 감정 인식이 있어요. 감정 인식부터 보면 운전자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지금 개발된 상태예요. 감정까지요? 네. 월마트에서는 생체 인식 카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카트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 그 사람이 어디 코너를 지날 때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까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만약에 바나나 코너를 지나가는데 심장이 두근거린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바나나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 원숭이. 이런 데이터를 이제 하나씩 저거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바나나에 대한 뭐 어떤 쿠폰을 보내준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예측 혁신은 또 더해요. 예측 혁신은 그 딥러닝에 사실은 그 최고봉의 기술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고객이 언제 무엇을 구매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아마존이 지금 여기에 가장 많이 앞서 있고 그 다음에 기술로 보면 일본도 많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유니클로 IQ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 유니클로 IQ는 유니클로 매장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구매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물건이 또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자동으로 예측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동화 혁신 쪽이 또 있는데 이 자동화 혁신은 자동 처리, 그다음에 자동 최적화, 그다음에 의사결정 자동화도 있어요. 의사결정도 자동.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AI 같은 경우가 그동안은 단순한 업무만 대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컨설팅 회사가 원래 의사결정을 그렇죠. 도와주는 그런 네. 회사들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의사결정 자동화를 만드는 회사들이 등장했어요. IBM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히타치도 만들었어요. NEC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경영자가 또는 임원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상상을 진작에 뛰어넘었구나. 그죠? 왜 주식 투자 해본 경험 있죠? 네.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에서는 컴퓨터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뉴스를 보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주식 단타 매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1초에 수십만 번의 거래를 해요. 컴퓨터가. 그러면 거대한 자금을 갖고 만약에 뭐 단돈 몇 센트, 뭐 몇 원 정도의 수익을 낸다고 했을 때 1초에 수십만 번의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잘 모르지만 그 미세한 차이로 수십만 건의 거래를 하게 되면 차익을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는 광 케이블을 깔아서 그 뉴스를 조금이라도 빨리 받으려고. 1초라도 빨리. 1초가 0.001초를 더 빨리 받으려고. 그렇게도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이 머신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자, 그다음에 챗봇이 있는 그 소통 혁신 분야에는 네네네. 챗봇이 있는데 이 챗봇을 보게 되면 온라인에서만 하지 않고 이제는 오프라인에서도 한다. 오프라인에서 예를 들면 메리어트 호텔 같은 데가 알렉사 for 호스피텔러티인가 그런 시스템을 이용을 해요. 내가 이 아마존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알렉사 시스템을 이용하니까 나 여기 호텔에 왔다 하면은 그런 환경들이 내가 집에서 쓰고 있던 그런 뭐 프라임 영상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제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쪽인데 지금은 클래식 음악도 작곡이 가능해요. 인공지능이요? 인공지능이. 그다음에 소설도 작곡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어느 대학교가 만든 프로그램은 이 기사도 1초에 2,000개 정도의 기사를 쏟아내요. 야, 언론사 완전 언론해지겠네. 너무 잘 써.
그러니까 경제 뉴스나 스포츠 기사도 웬만한 기자들보다 정확할 거 아니야. 맞아요. 팩트는 뭐 완전 그쵸. 팩트 체크는 확실하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고급 노동자들의 직장이 안전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소니에서는 최근에 그 데디스카라고 하는 음악을 만들었거든요. 네. 유튜브에 찾으면 나와요. 레디스카. 데디스카, 그러니까 아빠의 아빠의 자동차, 차. 아빠의 자동차. 그 AI가 만든 거예요? AI가 작곡한 거예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한번? 들어볼 수도 있어요. 한번 아이폰 있어요? 네. 오케이, 아이폰. 인공지능이 작곡을 자, 이게 비틀즈 음악처럼, 오, 예. 그러니까 비틀즈 음악처럼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좋은데? 예. 이 음성도 다 AI.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감성까지 그냥 잡아버리네 완전히. 예. 이거는 혁명이다 혁명.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까지 발전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봇이랑 인공지능이랑은 다른 거긴 하지만 몸으로 쓰는 로봇은 아직 개발이 좀 늦은 거예요. 아니요, 몸으로 쓰는 로봇도 똑같이. 아주 빠르게 발달하고. 와, 어떡하나. 나 뭐 먹고 사냐 이제. 그 지금 전투 로봇이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와. 전투 로봇 같은 경우는 전투 상황에서는 뭐 물자 배달, 뭐 이렇게 앞에서 네.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데 뭔가 가져가는 뭔가 탄약도 날라야 되고 하잖아요. 이미 그것도 지금 다 개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드론 전쟁을 뭐 위시에서 만든 최근에 영화도 하나 등장을 했더라고요. 3년 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았냐면 AI가 등장을 했다. 근데 AI가 인간을 잘 따라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 너무나 로봇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을 잘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인간이 로봇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러니까 매뉴얼로 나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는 로봇이 인간을 따라하는 게 너무나 쉬워졌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챗봇도 사실은 저도 이제 금융기관에서 챗봇과 이제 채팅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이 방향을 주시를 하고 나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무섭죠? 네. 예. 좀 오늘 좀 쇼킹하네요. 심각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나이 먹는 거랑 동시에 같은 속도로 기술이 발달하면 그냥 뭐 쉬울 텐데 너무 그 이미 속도를 초월해 버리니까 벅찬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우리가 공부할 거리가 생겼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예, 쫓아가야 됩니다. 예, 쫓아가야 예. 돼요. 알겠습니다. 낚시하지 말고 낚시하지 말고 좋습니다. 쫓아가야 됩니다. 항상 대표님과 언제나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의 발달. 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꼬리공탕 다음 주에 더욱더 핫하고 혹한 내용들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꼬리공탕. 타. 베레베레.